RF 컴포넌트 및 교종 성적서의 이해에 관해서 간단한 이론, 금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RF 컴포넌트의 이해와 교종 성적서의 이해, 이렇게 두 가지 목차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RF 코엑시얼 커넥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각 RF 커넥터별로 지원 가능한 주파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좌측에 보시면은 익숙한 두 가지 타입 커넥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N타입, 두 번째는 SMA 타입입니다. 먼저 N타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N타입 커넥터는 최대 18GHz까지 지원이 가능한 커넥터 규격이고요. SMA 타입은 26.5G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18GHz, 26.5GHz는 해당 커넥터 타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SMA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소자 같은 경우에는 1GHz 이하의 주파수만 지원하는 SMA 타입이 있고요. 어떤 SMA 타입 같은 경우에는 26.5GHz까지 지원 가능한 SMA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N타입과 SMA 타입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N타입, SMA 타입 소자가 몇 기가헤르츠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반드시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 전자상가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SMA 타입 소자의 경우에는 1GHz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SMA 타입이나 N타입 커넥터를 사용해 주실 때는 반드시 이게 몇 기가헤르츠까지 컷오프 주파수를 갖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IN 타입이 있는데요. 이 DIN 타입은 사실상 이 N 타입과 SMA 타입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DIN 타입 같은 경우에도 최대 7.5GHz까지 지원이 가능한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3.5mm 커넥터가 있는데요. 이 3.5mm 커넥터부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N타입과 SMA 타입 커넥터와는 틀리게 컷오프 주파수를 전부 다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mm 커넥터부터는 사실상 고주파를 위해서 만든 커넥터 타입이기 때문에 모든 3.5mm 커넥터는 전부 다 26.5GHz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mm 커넥터는 이제 26.5GHz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2.92mm 커넥터의 경우에는 40G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2.92mm 커넥터라고도 불리우고 저희가 손쉽게 K타입이라고도 불리우는 커넥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4mm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50GHz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1.85mm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타입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제 67GHz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mm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GHz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W1 타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다음으로는 코엑시얼 커넥터 공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요 지금 F라고 나와 있는 게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인데요. 어떤 커넥터가 최대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지원 가능할 수 있느냐가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요 지금 분모에 있는 파라미터가 유전율 그리고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모에 있는 유전율 그리고 라지 D, 스몰 d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작을수록 컷오프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이 라지 D, 스몰 d는 뭐냐 하면 이 코엑시얼 타입에서 이제 외경, 내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커넥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은 SM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라인과 그라운드 라인 사이에 이제 테플론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3.5mm 이상의 커넥터부터는 공기 유전체를 사용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분모 값을 낮춰서 컷오프 프리퀀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공기 유전체가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2.92mm, 1mm 커넥터를 비교해 보면 이 시그널과 그라운드 라인 사이가 2.92mm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반면 1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뒤에서 살펴봤던 그 라지 D와 스몰 D를 줄여서 컷오프 주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인 규격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넥터 케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원래대로라면 커넥터는 이렇게 캡에 싸서 공기와의 차단을 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데미지드 커넥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라인이 틀어진 커넥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얼라인이 틀어진 커넥터를 이제 장비에 강제로 연결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장비의 커넥터도 손상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권고드리는 거는 이런 커넥터를 연결하기 전에 꼭 육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연결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이나 RF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넥터가 손상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장비 커넥터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체결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토크 렌치인데요. 토크 렌치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코엑셔를 체결할 때 보통 이렇게 홀더로 잡고 그 다음에 토크 렌치를 통해서 커넥터를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토크 렌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토크로 커넥터를 조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손이나 이런 걸로 돌릴 경우에 커넥터가 어떤 경우에는 세게 조여지고 어떤 경우에는 약하게 조여지고 그런 것들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힘으로 이제 커넥터를 체결하기 위해서 토크 렌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하게 커넥터가 체결되게 되면 이제 오버 토크가 들어가면서 커넥터가 또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크 렌치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넥터 호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파수별 커넥터 타입을 이렇게 쭉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 요 주파수별 커넥터가 각각의 자신의 커넥터와만 연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SMA 타입과 3.5mm 그리고 2.92mm 요 세 가지 커넥터 타입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4mm 그리고 1.85mm 커넥터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 커넥터 타입도 서로 물리적으로 체결이 가능하고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SMA 타입 커넥터와 3.5mm, 2.92mm 커넥터를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SMA 타입 커넥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과 그라운드 라인 사이가 테플론이라는 고체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3.5mm, 2.9mm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그라운드 사이가 이제 공기 유전체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구조로 보면 붕 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테플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SMA 타입 커넥터와 3.5mm 혹은 2.92mm 커넥터를 체결하다 보면 좀 얼라인이 맞지 않다 보면 이런 3.5mm나 2.92mm 커넥터가 손상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체결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BNC 타입 커넥터도 있는데요. 이제 BNC 타입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BNC 타입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 제작된 경우에는 12GHz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1GHz 주파수도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PSLT 측정을 위해서는 12.75GHz까지 주파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BNC 타입으로 커넥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컷오프 주파수가 12.75까지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 회로망 분석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글로는 벡터 회로망 분석기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줄여서 VNA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런 벡터 회로망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RF 부품 등의 RF 성능 평가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실제 RF 소자를 개발하는 데도 이 장비가 사용이 됩니다. 해당 장비는 이제 입출력 특성을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측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VNA라는 장비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RF 부대품의 특성을 이제 한번 파악해 보자가 이 단원의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RF 부품 성능을 해당 장비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RF 부품의 이제 성능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 S 파라미터라는 지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는 S11, S21, S22, S12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S11을 보시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문자가 인풋 포트,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자가 아웃풋 포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S11은 포트 1번에 신호를 넣어줬을 때 포트 1번으로 되돌아오는 신호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입력 반사 손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S21 같은 경우에는 1번 포트에 신호를 넣어줬을 때 2번 포트로 얼만큼 신호가 나오느냐인데요. 전달 손실이라고 보실 수 있고 포트 1에 신호를 넣어줬을 때 포트 2로 전달되는 신호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S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 2번에 신호를 넣어줬을 때 포트 2번으로 다시 나오는 출력 반사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포트 2로 신호를 넣었을 때 포트 2로 되돌아오는 신호양을 측정하는 것이 S22가 되겠습니다. S12의 경우에는 이제 포트 2번으로 신호를 넣어줬을 때 포트 1번으로 전달되는 역방향 전달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포트 2번에서 포트 1번으로 전달되는 신호양을 측정하는 것이 S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DUT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좌측이 포트 1, 우측이 포트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S11은 이제 포워드 리플렉션이 되겠고요. S22는 리버스 리플렉션, 그리고 S21은 포워드 트랜스미션, S12는 리버스 트랜스미션 이렇게 파라미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품 로스값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PSLT에 측정하는 어테뉴에이터 혹은 밴드 리젝션 필터, 그리고 10dB 커플러, 이런 RF 소자들은 주기적으로 RF 특성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커넥터가 손상되거나 또는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RF 소자들의 특성값이 틀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RF 특성값과 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당 어테뉴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0dB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RF 소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제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 내에서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즉 내가 30dB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 30dB 어테뉴에이터가 내가 사용하는 778MHz 주파수에서
얼마만큼의 실제 로스 값을 가지느냐를 한번 측정을 해주시고 이런 소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자들을 그러면 측정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거는 이런 라벨 프린터지를 통해서 실제 이 소자가 얼마만큼의 로스를 갖는지를 측정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30dB 어테뉴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0.77dB만큼의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커플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10dB 커플러니까 마이너스 10dB 감쇄값을 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778MHz에서 측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0.5dB만큼의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품의 측정 주파수에서 정확한 로스값 정보를 입력한 후 무선곡 검사가 이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RF 소자에 대한 측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RF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에 따른 로스 값이 이제 매우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용하시는 RF 케이블의 어떤 모델이나 길이에 따라서 이런 로스 값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꼭 측정 주파수, 이제 778MHz가 되겠죠. 측정 주파수에 따른 로스 값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VNA를 통해서 RF 케이블을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이 빨간색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RF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VNA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내가 원하고자 하는 RF 소자를 측정을 할 때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검은색 부분이 이제 내가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케이블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케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RF 포트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내가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케이블 성분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케이블 성분이 모두 다 합쳐져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측정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VNA라는 장비는 내가 테스트를 위해서,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케이블에 대한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측정 기준점을 여기 포트 1 끝단에서 내가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RF 케이블 끝단으로 이제 옮겨줍니다. 네. 그래서 측정 기준점이 이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시료의 시작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또 이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끝점으로 또 측정 기준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검은색 케이블, 내가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검은색 케이블에 대한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장비가 RF 소자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RF 소자들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전부 다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RF 케이블을 측정하시게 되면 지금 700MHz에서 1GHz까지의 로스 값을 한번 쭉 찍어 본 겁니다. 장비로. 그래서 실제로 778MHz에서는 마이너스 0.43dB만큼의 로스를 가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파수에 따라서 전부 다 상이한 로스 값을 이렇게 RF 케이블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에서의 로스 값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렉셔널 커플러인데요. 우선 디렉셔널 커플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셔널 커플러는 포트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풋 포트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밋 포트가 있고 이제 커플링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풋 포트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10dB 커플러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0dB만큼 감쇄된 신호가 포트 3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나머지 신호들은 이제 포트 2를 통해서 트랜스밋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요 전력 신호 라인에는 파워 손실을 주지 않으며 이게 이제 포트 1과 포트 2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소량의 전력만을 샘플링하는 경우로 사용된다. 이게 포트 1과 포트 3에 해당되겠죠. 네. 그래서 측정 시 필요한 커플링 양에 따라서 커플러 손실을 설계하게 되고요. 실제로 10dB 커플러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PSLT에서는 해당 커플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트 1에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가 이 포트 2와 포트 3로부터 나오는 신호 세기의 합과 이제 동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송 포트는 되도록 신호가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이게 이제 포트 1과 포트 2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아이솔레이션 포트는 이제 50옴 터미네이션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실습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용하지 않는 아이솔레이션 포트는 이제 50옴 터미네이션, 흔히 이제 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50옴 터미네이션을 통해서 막아주셔야 반사 신호가 안 생깁니다. 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커플러 인풋 포트에 포트 2를 연결한 상태고요. 포트 1은 지금 요 커플링 포트에 연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풋 포트를 쓰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더미를 연결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더미 로드를 연결하지 않게 되면 이 인풋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요 아웃풋이 더미 로드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에어 오픈된 상태겠죠. 그래서 이 아웃풋 포트에서 리플렉션, 반사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반사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측정 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므로 이런 반사 신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더미 로드, 즉 50옴 터미네이션을 꼭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VNA를 이용해서 커플링 손실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동일하게 700MHz에서 1GHz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략 이 주파수 범위에서 1dB 정도의 차이가 나죠.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778MHz에서는 마이너스 10.5dB만큼의 커플링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풋 아웃풋 포트에서의 전송 손실 값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dB 커플링 포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미 로드를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풋 포트에서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0dB 커플링 포트가 에어 오픈되어 있으면 여기서 리플렉션 신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사 신호를 막기 위해서 꼭 더미 로드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타영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778MHz에서 마이너스 0.48dB만큼의 로스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더미 로드는 이제 영문으로는 로드 터미네이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사용하지 않는 포트를 종단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더미 로드 자체가 전력을 모두 소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목적 자체는 반사 신호를 방지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미로드 자체는 이제 모든 전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사 성분이 최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출력 전력을 잘 견뎌야 합니다. 이 반사 신호가 최소라는 거는 이제 VSWR이 1에 가깝다는 건데요. 이제 사실 VSWR이 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SWR이 1이면 반사 신호가 아예 없는 조건이겠죠. 실제로 1보다 더 큰 VSWR 값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반사 신호가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전력을 당연히 잘 견뎌야 하는데요. 그거는 우측에서 제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소비용 고출력 더미 로드는 전격 와트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PSLT에 사용하는 더미 로드에 대한 데이터 시트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더미 로드 모델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보시면 이제 당연히 더미 로드가 지원하는 주파수 구간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 VSWR 특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 1보다는 크지만 1에 가장 가까울수록 네, 좋은 더미 로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맥시멈 인풋 파워가 0.5W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 더미 로드가 지원할 수 있는 전격 파워 몇 와트까지 이 더미 로드가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밴드 저지 필터인데요. 밴드 저지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대역을 통과하게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대역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PSLT에 사용하는 밴드 리젝션 필터 같은 경우에는 778MHz를 기준으로 10MHz 대역폭에 대해서 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제 전부 다 신호를 패스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F 필터 규격을 간단하게 적어 봤는데요. 이 규격을 만족하는 밴드 리젝션 필터를 PSLT 측정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VNA로 밴드 리젝션 필터를 재시게 되면 이런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 대역 및 통과 대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밑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부분이 778MHz를 기준으로 10메가 대역폭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700메가에서 뭐 1기가까지 측정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까 지금 요거는 VNA 측정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 요거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밴드 리젝션 필터의 규격입니다. 아까 제가 요 규격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VNA를 통해서 측정 결과와 요 밴드 리젝션 필터 규격이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요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커 1, 마커 2를 찍어 봤는데요. 마커 1은 지금 718메가 그리고 마커 2는 728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723MHz 대역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10메가 대역폭을 마커 1, 2를 통해서 찍은 건데요. 지금 723 대역에서 이제 규격표를 보시면 이 인설션 로스를 EDB만큼 만족을 해야 됩니다. 2dB 이하의 인설션 로스를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마커 값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0.1 스케일의 이제 로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당 밴드 리젝션 필터는 이런 필터 규격을 만족한다. 첫 번째 규격을 만족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특성이 빠지고 있죠. 이런 거를 필터의 스커트 특성이라고 하는데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역은 저지를 하고 원하지 않는 대역은 패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 슬로프 자체가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영역과 원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슬로프 특성 얼마나 급격하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역을 저지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로프 섹션이라고 보시면 지금 2MHz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게 화살표 가려져서 정확히 숫자가 안 보이는데 마커 4번, 마커 5번입니다. 마커 4번, 5번은 이제 778MHz를 기준으로 10MHz 대역폭 두 개를 마커 4번, 마커 5번으로 찍은 건데요. 그 마커 4번, 마커 5번에서 2MHz만큼 떨어진 점이 이 마커 3, 마커 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커 4번에서 2MHz만큼 떨어진 지점이 마커 3가 되겠고요. 마커 5번에서 2MHz만큼 떨어진 지점이 마커 6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 슬로프 섹션 내에서 지금 어테뉴에이션 특성을 60dB만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급격하게 60dB 이상을 깎아줘야 이 PSLT 측정에 적합한 필터다라고 지금 규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커 4번, 마커 5번 값을 보면 60dB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죠. 훨씬 더 큰 마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당 밴드 리젝션 필터는 PSLT 측정에 적합한 필터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미로드 측정인데요. 이 더미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사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제 VSWR 값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78MHz 대역에서 1.06만큼의 VSWR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매우 양호한 더미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감쇄기인데요. 이 감쇄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더미로드와 동일하게 전격 와트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감쇄기는 10W까지 버틸 수 있는 감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주파수도 이제 DC에서 4GHz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아웃풋 포트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 가능한 전격 출력 와트를 이제 더미로드와 동일하게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출력 포트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전력 출력 감쇄기의 경우, 그러니까 고와트까지 지원 가능한 감쇄기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인풋 아웃풋 포트를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방향성 감쇄기가 많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사용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측기 용도를 보시면 이제 뭐 RF 계측기 보호, 당연히 신호를 감쇄시키니까 RF 계측기를 과입력으로부터 보호하겠죠. 그리고 왜곡된 측정 값으로부터 보호, VSWR 개선을 통한 측정 정확도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슬라이드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 소스로부터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제 인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측정되는 DUT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3dB 어테뉴에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선 이 오리지널 시그널 자체도 감쇄가 되고요. 네, 감쇄가 되겠죠. 3dB만큼. 그리고 이 리플렉션 되는 신호 자체도 3dB가 추가로 감쇄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3dB 어텐을 사용하게 되면 이 리플렉션 되는 신호 자체는 6dB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테뉴에이터가 VSWR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시트는 이제 감쇄기 데이터 시트의 예시인데요. 당연히 지원 가능한 주파수가 나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VSWR 값이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VSWR 특성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와트수, 지원 가능한 와트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기를 실제 측정해 봤는데요. 이제 해당 감쇄기를
이제 778MHz에서 마이너스 40.5dB만큼의 감쇄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0.5dB 정도 오차가 나네요. 다음으로는 안테나에 대해서 간단히 측정을 해볼 텐데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OTA 측정도 많이들 진행하시니까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테나는 크게는 이제 방향성 안테나와 등방성 안테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방향성 안테나를 먼저 설명드리면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출력하는 신호 측정 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탐 등에도 활용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빔포밍을 하는 5G 신호 같은 거를 이제 OTA로 측정을 하실 때 안테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안테나의 데이터 시트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5G FR2 측정을 위한 이제 안테나이고요. 24GHz부터 40G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 28GHz의 5G FR2 주파수를 측정하기에 적정한 안테나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게인 값을 보시면 이제 17에서 19 dBi 굉장히 높은 게인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dBi라는 단위는 제가 스펙트럼 이해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단위인데요. 이 i가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높은 게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등방성 안테나인데요. 등방성 안테나는 이제 불특정한 방향의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이동형 방탐이나 기지국 커버리지 매핑 등에 사용이 됩니다. 방향성 안테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게인이 되겠죠. 게인 값이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사방에서 들어오는 RF 신호들을 측정하는 이런 이동형 방탐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정 성적서의 이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정 성적서의 교정의 정의 및 목적인데요. 우선 교정이라고 함은 이제 의미만 들어봤을 때는 계측기를 교정한다 아니면 교정기관 이라고 함은 이제 계측기를 뭔가 수정해준다, 캘리브레이션 해준다 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교정기관과 교정은 이 계측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만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계측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은 실제로 제조사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런 교정기관에서는 계측기를 보정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정과 교정기관은 이 계측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콜라스라고 하는 한국 인정기구에서 이런 교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콜라스 마크를 콜라스 마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식 고장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크게 사례를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게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해당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교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 2는 이제 어테뉴에이터가 고장났을 때인데요. 해당 경우는 측정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정 패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3은 PCB 고장인데요. 측정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교정 패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4번은 이제 프리퀀시 에러인데요. 교정을 통해서 패스 또는 페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사례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라게러 메시지 발생인데요.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 고장으로 레벨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라게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고 애초에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정이 페일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테뉴에이터 고장인데요. 이제 어테뉴에이터 설정에 따라서 스펙 아웃 혹은 스펙 인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설정된 어테뉴에이터에 따라서 교정 패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측정값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풋 어테뉴에이터 조건이 0dB부터 10dB, 20dB, 30dB 이렇게 인풋 어텐 조건이 총 4가지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인풋된 파워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50dBm까지 인풋 레벨을 넣었을 때 실제로 메저드 되는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냐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앰플리튜드에 대한 옵셋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0dB가 가장 이상적인 메저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스펙은 이제 0dB에서 조금 떨어진 여기가 스펙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지금 페일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정 어텐유에이터 조건인 10dB와 30dB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어테뉴에이션 조건에서만 지금 스펙 아웃이 발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CB 고장인데요. PCB 고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테뉴에이션 고장과는 좀 상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터 설정이 변경되더라도 일괄적인 스펙 아웃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까는 특정 인풋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거는 페일이 되고 어떤 거는 패스가 됐다면, 지금은 특정 어테뉴에이션 조건에서도 전부 다 페일이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퀀시 에러인데요. 이 교정을 통해서 패스 페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측기 자체에 주파수가 너무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페일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리스 CS 센터에서는 무상으로 다 주파수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교정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저희가 전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CS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계측기의 주파수가 너무 많이 틀어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주파수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캘리브레이션 1차 점검인데요. 우선 알리스 CS 센터에서는 계측기가 입고가 일단 되게 되면 이 알리스 캘툴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장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비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검증 교정과는 틀리게 일단 장비가 입고되면은 무조건 장비 퍼포먼스를 필수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E720T 규격상의 주파수 대역별 측정 정확도를 기준으로 불량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불량이 발생되면 이제 2차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차 검증은 이제 리터노스 값을 보는 겁니다. 2차 검증은 당연히 1차 검증 후 이제 이상이 있을 때 2차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VNA라는 장비를 통해서 리터노스 값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 리터노스 결과에 따라서 장비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장비의 리터노스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15에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dB 정도 사이에 리터노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장이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리터노스 값이 0dB로 이렇게 일자로 쭉 깔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비단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화면이죠. 그래서 1차 검증 결과 측정값의 정확도가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리터노스 측정값도 0dB에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비가 이상이다 라고 저희가 고장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성적서의 이해인데요. 교정 성적서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교정 필증 라벨, 콜라스 기관 마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정 결과를 보시면 이제 로우 리미트, 어퍼 리미트, 하한 한계, 상한 한계, 그리고 언설티티, 이 측정 불확도가 명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측정 불확도는 이제 콜라스 기관에서 실제 검증 기관을 이제 방문을 해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어떤 어댑터를 사용하는지, 또 어떤 뭐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는지 등등을 점검을 해서 이 측정 불확도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정확도가 낮은 검증 기관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규정 성적서의 이해인데요. 이제 지금 뭐 그림에 보시면 상한 한계, 하한 한계, 그리고 유가, uncertainty, 측정 불확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만약 측정값이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의 합격 여부 판정은 측정 불확도 값을 적용하여 해당 측정기의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글로 읽으면 참 어려운데 제가 뒤에서 예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례 1부터 사례 5까지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점이 실제 측정된, 매절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 길게 그려진 게 이제 측정 불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지금 지정된 하한 한계, 그리고 지정된 상한 한계가 되겠죠. 사례 1번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측정된 데이터는 상한 한계, 하한 한계 점에 들어와 있고요.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더라도 하한 한계와 상한 한계 내부에 위치한 게 사례 1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계측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측정된 데이터 자체는 하한 한계와 상한 한계 내부에 들어와 있지만 측정 불확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일부 구간에서 이제 페일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체도 실제로 이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 3번인데요. 사례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는 딱 상한 한계와 하한 한계에 이제 위치한 경우입니다. 네. 하지만 측정 불확도 같은 경우에는 상한 한계, 하한 한계를 이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례 3도 사실상 이제 합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4부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요. 실제 측정된 데이터 자체는 상한 한계, 하한 한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면 일부 구간이 이렇게 스펙이 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알리스 CS 센터에서는 사례 3번까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례 4번부터는 이제 부적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상으로는 사례 4번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례 5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측정된 값도 상한 한계, 하한 한계를 벗어났고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전부 다 모든 값들이 상한 한계, 하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측기를 당연히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환경 시험이 되겠는데요. 이제 해당 데이터는 환경 시험은 아니고요. 저희 기지국 양산 쪽에서 이제 찍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테나의 이제 TX 커플러에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한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의 파형이 결국에는 서지 파형을 저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에 보시는 사진이 비정상 결과, 아래 보시는 화면이 정상 결과인데 사실상 정상 결과에서도 이제 서지가 이렇게 일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단지 서지의 크기가 작다 뿐이고. 그래서 우선 모든 기지국에서 이런 현장 환경 시험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정 어떤 기지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 장비 고장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특정 사이트들에 대해선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한번 서지를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이제 트러블 슈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